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안팎의 오정석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정석 변호사입니다. 네, 오정석 변호사님. 오늘 생생법률쇼 첫 출연인데 법무법인 이름이 조금 제가 어려워가지고 안팎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고 각오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어렵게 이런 기회를 잡은 만큼 문의 주신 분들께 정말 최대한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고 갈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정석 변호사님과 함께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고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아파트 상가에 방치된 벽돌로 인한 상해 보상은 누가 제 땅에 박아놓은 쇠파이프 제거해도 될까요? 손자들도 재산 상속을 해줘야 하나요? 빚지고 불륜까지 저지른 사실혼 남편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화재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변호사님? 네, 최근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나이가 많은 자녀를 우선하도록 한 이른바 연장자 우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판결록에서는 이 쟁점과 결정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영향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판결을 좀 살펴보기에 앞서 국가유공자 보상금 제도란 좀 무엇이고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 순위는 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되나요? 이 보상금 지급 순위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 보상금 제도. 네, 우선 국가유공자란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을 말하는데요. 이분들이 국가유공자로 등록이 되면 매달 보상금을 포함해서 교육, 취업, 의료, 복지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보상금은 유공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 유족들에게 이전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지급이 되는데요. 만약 같은 순위의 유족이 여럿일 경우에는 유족 간 협의로 한 명을 정하게 되고 협의가 안 되면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에게 우선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장자 우선 조항이 적용되도록 되어 있었죠. 아, 그러니까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면 보상금이 나오는데 그 보상금이 가족들에게도 이제 순서에 따라서 지급이 된다. 근데 네. 그게 만약에 다툼이 있으면 연장자에게 먼저 주는 그렇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문제가 좀 된 거네요. 네. 이번 좀 헌법 불합치 결정은 국가유공자의 유족들 중에 둘째 자녀가 제기한 소송에서 비롯됐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연장자 우선 조항이 있기 때문에 첫째가 받아가니까 둘째가 아마도 이 소송을 제기한 것 같아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좀 헌법재판소까지 오게 된 건지 구체적인 좀 내용 좀 알려주시죠. 네,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인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가 먼저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이 되었다가 2019년에 사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세 자녀 중 둘째 자녀가 아버지를 내가 주로 부양했다라며 보훈당국에 선순위 유족 등록을 신청했지만 자녀들 간 협의도 없었고 실제로 부양한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신청이 거절됩니다. 그런데 이후 보훈당국이 자녀 중 연장자를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하자 둘째 자녀는 이에 반발해서 2020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지만 상고심 과정에서 연장자 우선 조항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이 사건이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실관계가 그렇다면 둘째 자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특히나 내가 좀 주로 부양한 상황인데 이놈의 연장자 우선 조항 때문에 자기가 못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좀 뭔가 억울할 것 같거든요. 비용은 내가 다 썼는데 첫째가 다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 텐데 1심 모두 또 패소했고 매우 좀 이례적인 게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했어요. 그걸 또 대법원이 받아줬다는 것도 사실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결과가 귀추가 좀 주목이 되는데 본인이 아닌 다른 형제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선순위 유족으로 좀 지정이 되자 법정 다툼 끝에 헌법재판소까지 온 사안입니다. 아마도 시청자분들 변호사님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탄핵 관련된 부분에서 헌법재판소 역할은 많이 아시고 계시지만 헌법소원 심판이나 위헌법률 제청 신청 이런 심판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실 것 같거든요. 이 위헌법률 심판 신청 어떻게 하는 건지 그다음에 일반 국민이 직접 좀 청구도 가능한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위헌 법률 심판이라는 건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적용되는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재판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을 통해 법원이 이 법률은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라고 판단해야 헌법재판소로 넘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반드시 재판이 끝나기 전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그 법 조항과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만 위헌법률 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이 혼자 스스로 헌법재판소에 직접 청구할 수는 없고 법원을 거쳐야만 갈 수 있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위헌법률 심판을 청구를 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제청을 거쳐야 되는 거군요. 다시 좀 사안으로 돌아가서 보면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연장자 우선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좀 내렸거든요. 이렇게 판단한 좀 이유에 대해서도 좀 들어볼까요? 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연장자 우선 조항은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자녀들 간 우열을 가리는 것인데 이건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니까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자녀들 중에서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먼저 받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는 결국 국가유공자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한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선순위 수급권자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자녀들끼리 좀 협의가 안 되거나 주 부양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재판부는 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에는 연장자 우선 조항 외에도 자녀들 간 협의로 수급자를 정하거나 실제로 유공자를 부양한 사람을 우선하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협의가 안 되거나 부양한 자녀가 없는 경우도 많다 보니 결국 다시 나이 많은 자녀가 우선되는 구조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국가 재정에 한계가 있더라도 생활이 더 어려운 유족에게 우선 보상을 지급하는 방식이라면 입법 취지를 잘 살리면서도 형평성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고요. 또한 유족의 경제적 수준은 재산과 소득으로 평가할 수 없고 이를 기준으로 보상 대상을 정하는 것이 그렇게 복잡한 절차도 아니다라는 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려운 유족을 찾아서 그 어려운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거는 국회에서 개정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취지로 헌법재판소가 판시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한 게 이제
유족의 경제적 수준은 재산과 소득으로 좀 평가할 수 있다. 생각보다 쉬운 절차다. 그러니까는 알 수 있다. 어려운 유족을 뽑아내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절차는 아니다. 이런 취지로 들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 재산과 소득 수준을 다 하나하나 또 그러면 또 따져봐야 되는 절차가 남게 되네요. 그렇죠? 네. 아, 그렇군요.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연장자 우선 조항을 좀 내년 말까지 개정하도록 시한을 좀 정했는데요. 변호사님은 이번 결정이 앞으로 국가유공자 유족들에게 좀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 같나요? 네, 이번 결정은 국가유공자 유족들에게 매우 크고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렇죠. 판결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은 그냥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적으로 보상금을 받게 되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실제로 부양을 했는지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누가 더 어려운지 이런 개별적인 사정들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법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개정 시한을 정한 만큼 그 사이 국회가 보다 공정하고 현실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유족들 간의 협의나 사정이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고 단순한 연장자 순서가 아니라 실질적인 생활 보호의 필요성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결국 이번 판결은 유족들의 권리를 좀 더 정교하고 공정하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이게 사실은 보상금이 개별 사정을 본다는 게 소송도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렇죠. 이게 뭔가 되게 쉽게 물론 예전에 이제 저희가 민법상 상속이 장자승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60년대 민법에. 단순히 장자승계 관련된 부분도 결국은 다 공평하게로 제도가 변경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었던 게 결국 이제 공평의 관념, 평등의 관념으로 조금 적절하게 분배를 하자라는 뜻인데 누군가에게 수권을 주자는 건데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소송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수급권 가져가야 돼, 내가 보상금 가져가야 돼를 그럼 예를 들어서 뭐 65대 50, 뭐 45, 뭐 이 정도면 좀 그럴 수도 있지만 51대 49 이렇게 막 기여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소송도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사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입법에 있어서 최대한 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생기지 않게끔 예. 구체적으로 입법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뭔가 기준들을 좀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판결록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무슨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제가 4월 3일 네. 목요일이거든요. 네. 한 2주 전 정도 됐거든요. 네. 2주 전 한 저녁 8시쯤에 예. 동대문구 쪽에 제가 편의점 수대 업무를 해요. 네. 그런데 거기 전동동 레미안 네. 레그시티라는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GS 편의점에 제가 방문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업무차 방문을 하다가 네. 거기 이제 상가 앞이니까 보도블록이 이렇게 깔려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보도블록을 제대로 해놓지 않아가지고 네. 보도블록 위에 또 보도블록 그만한 그 A4 용지만한 그
보도블록이 또 위에 얹어져 있는데 그게 저녁이어가지고 제가 그걸 네. 보지를 못하고 네. 거기 모서리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네. 넘어지다가 오른쪽 팔을 디디는 바람에 오른쪽 팔이 으스러졌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서 어쨌든 으스러졌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을 못해요. 네네. 그래서 전치 4주 진단이 나왔고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다음날에 넘어진 다음에 응급으로 바로 병원에 갔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진단을 받고 그 다음날이 돼가지고 동대문 쪽 구청의 동대문구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네, 지금 구청 사진이 쪽에다 전화를 나오고 있는데요. 했어요. 네,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 예. 동대문구 네네네. 전용 매년 말씀하시죠. 네그시티 아파트 안에 네. 단지 내이긴 하지만 동대문구니까 네. 동대문구청에다 전화해서 제가 어제 이만저만 해가지고 네. 거기 보도블록이 제대로 무방비 상태에 있던 네. 저기 제대로 정리를 안 돼 있는 상태여서 네. 제가 넘어졌다. 네. 그랬더니 구청 쪽 담당하는 직원이 거기는 동대문구청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러면은 동대문구청 땅이 아니면 어디냐. 그랬더니 네. 제가 그래도 아파트 단지 삼성 매니아 네그시티 단지 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예. 이쪽에다 문의를 해보라는 거야. 관리사무소에다가. 예. 그래서 전화번호를 그 담당님한테 받아서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했더니 그 삼성 매니아 관리사무소 쪽에서 단지 관리소 사무소 쪽에서 또 자기네가 관리하는 데가 아니래요. 그 상가 앞에서 넘어진 거는. 네.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아니 그러면 구청 땅도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면은 그 단지 내에서 보도블록 제대로 자기네들이 관리 안 해가지고 피해를 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잘못 그쪽에서 관리가 안 돼가지고 블록에 넘어져서 내가 꼬꾸라져서 지금 하루아침에 이렇게 등신이 됐는데 어떻게 서로 다 덤이냐. 그랬더니 그쪽 관리사무소 어쨌든 자기네는 그 관리를 상가 쪽에 통합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네. 따로 상가만 자기네들 아웃소싱을 준 거기 때문에 그쪽에다 또 다시 전화하라는 거예요. 네네.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그럼 알았다 그러면 그쪽 전화번호 달라. 그래가지고 그쪽 담당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전화통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그쪽 관리하는 데가 상가를 관리하는 데가 블루 ST라는 데인데 네. 거기는 또 상가가 뭐 복도방도 들어가 있고 뭐 편의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여기는 이런 거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정산 업무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네. 그래서 그러면 그쪽에서도 나는 이렇게 다쳤지만 자기네들은 아무런 걸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은 지금 화재보험만 드러나 있지 배상 책임은 드러놓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냥 저보고 법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지금 상장님한테 지금 이쪽에다 전화 드려가지고 도움을 조금 청하고 싶어서 전화 드린 거거든요. 네. 사연 잘 들었거든요. 옆에 오정석 변호사님 나와 계신데요. 상담 받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케이스는 누가 이 보도블록에 대한 관리 주체인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보상을 받을 그 주체를 그렇죠. 찾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석 변호사님이랑 말씀 나누고요. 인사 나누시고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인사.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일단 문의 주신 내용 잘 들었고요. 팔은 네. 괜찮으세요? 많이 다치신 것 같아가지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 안 들리시나요? 조금 약간 끊겨가지고. 아, 네. 예. 저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상담분처럼 아파트 단지 내 보도블럭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보통 이 아파트 단지 내 보도블럭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구청에서 관리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아파트 관리소에서 관리하는 곳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확인을 해 보려면 이제 뭐 정부24 같은 곳에서 지적도나 토지 대장 같은 것을 확인해서 그 해당 제가 토지 그거를 네. 관리사무소에 요청을 했어요. 대지 경계서를 달라. 네. 연락을 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준다고를 맨 처음엔 안 준다 그러다가 나중에 몇 번 제가 구청 쪽에도 민원도 넣고 구청 쪽 직원이 전화를 하니까 조금 뒤늦게 해준다고는 하더라고요. 구청 네. 쪽에서 네. 해준다고는 했다고 하는데요. 지적도 관련된 부분은. 근데 말씀 아니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자기네 지적도 땅이 관련된 아니라는 부분. 거를 예. 뭐 자기네들도 이제 저한테 이제 뭐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거를 저기 보여주겠다고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못 보여준다고 막 이랬었거든요. 네, 변호사님 상담 계속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쪽에서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부24 사이트 또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얘기를 들어봤을 때 구청에서는 자기들 땅이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뭐 이거를 거짓말을 할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아 가지고 아마도 아파트 사유 개인 소유지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관리 주체는 아무래도 아파트 쪽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국가배상 청구, 그러니까 구청을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 청구가 아니라 저희 개인 대 개인 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작물 책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공장을 책임이요. 예,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법률이거든요. 네, 예, 이 공작물 책임으로 보상을 청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손해를 입으신 건 확실해요. 제가 지금 오늘, 그러니까 2주 전에 사고를 당했는데 일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수술을 바로 못 받고 어제 받았거든요. 네, 그랬더니 수술비가 한 400 정도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계속 또 물리치료도 받아야 되고 계속 앞으로 병원도 다녀야 되고. 네, 네, 여보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일단 손해가 발생하신 것 자체는 분명해 보여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단순히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것만 입증해서 될 것이 아니고요. 네, 그 사고에 있어서 보도 블록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 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입게 됐다라는 그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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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그거는 아무리 말로 사실 뭐 이거를 얘기를 한다고 해서 입증이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지금 사고 나신 게 4월 3일이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진 않은 것 같아요. 한 달이 안 됐어요. 네, 2주 한 지금 한 15일 정도 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사고 당시의 CCTV를 지금이라도 좀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 보는 게 거기가요? 좋겠거든요. 네. 변호사님, 제가 그 다음날에 가서 구청 쪽에다가 먼저 그 CCTV를 요청했는데 거기는 CCTV가 아예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설치 자체가 안 돼 있고. 편의점 외부를 촬영하고 있는 편의점 CCTV 같은 경우에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것도 사설 없고, 예. 제가 그때 당시 사고 난 그 보도블록 사진이랑 그다음에 그 다음 이틀 뒤에 제가 경찰을 불러가지고 같이 육안으로 확인한 것밖에는 지금 증빙할 수 있는 건 없긴 없거든요. 일단은 그 사고 장소 보도블록 상태 그 사진이라도 잘 찍어 두셨고요. 네네네. 일단은 그 자체로도 너무 중요한 증거기 때문에 그거랑, 그리고 병원 진단서, 네. 그리고 이제 치료비랑 수술비, 약값, 네. 그리고 왔다 갔다 또 교통비도 쓰셨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일도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일상생활 의식주가 다 안 돼요. 먹지도 못해요. 뭐 제가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른쪽 쪽이 으스러져서 뭐 이빨 닦는 거면 뭐 옷도 못 입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저는 또 저지만 제가 또 어쨌든 가정주부잖아요. 네. 피해가 어쨌든 상당히 크게 났다. 그리고 일실 수익이 발생하는 상황인 것 같다. 일실 손해. 그 네네. 부분까지 다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일단 저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 손해배상이라는 것에는요, 적극 손해라는 것이 있고요, 네. 소극 손해라는 것이 있고요, 네. 위자료라는 것이 있어요. 네. 적극 손해는 우리 치료비, 뭐 직접적으로 이 병원 치료에 나간 돈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적극 손해라고 하고요. 조금 전에 뭐 400만 원 얘기하셨는데 거기 플러스 알파 계속 붙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소극 손해라는 것은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돈이 지출됐다기보다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 네. 그런 걸 일실 손해라고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뭐 전업주부라고 하시지만 만약에 직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네. 이 일실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쓰는 것이 급여 명세서 같은 거거든요. 내가 원래 한 달에 얼마를 벌었는데 네. 지금 이 사고 때문에 얼마 기간 동안에 일을 못했고, 근데 그렇다면 제가 선생님 네, 그 딱 어디에 알바식으로 지금 일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
그거를 회사에다가 따로 요청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저기 알바인을 하면서 그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일을 하진 않았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제가 한 달에 내가 원래 얼마를 벌었다라는 걸 그냥 입증할 수 있는 자료면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게 좀 반드시 통장에 급여는 들어오니까. 네, 그 정도 자료도 일단 필요하고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진이라든지 진단서라든지 이런 수술비 그리고 이제 원래 평소에 받던 급여, 평균 급여 네, 이런 것들 이 증거를 잘 확보하시는 게 일단 중요해요. 네. 지금 상담자분께서 지금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이 관리 주체에 있어가지고 모두가 지금 자기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 여기에 지금 급급하신 상황이지만 사실 이 관리 주체를 특정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 땅의 소유자는 분명하게 어딘가에 표시가 되어 있을 거고 네, 어쨌든 누군가는 관리를 한다는 게 명확하게 드러날 거기 때문에 네, 그 관리 주체가 누군지 지금 거기에 헤매실 문제가 아니라 네, 그보다도 내가 명확하게 이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네, 증거를 잘 정리해서 모으시는 게 중요해요. 네, 증거를 잘 정리해서 모으시는 게 중요하고 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런 공작물 책임에 있어서 네. 우리 상담자분이 이제 뭐 주의를 기울여서 걷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도 과실이 있다. 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이 참작이 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금이 100만 원이라고 예를 들면 네, 거기서 뭐 절반 깎이고 뭐 50만 원만 받을 수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과실상계가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막는 게 또 실질적으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거는 제가 거기 그날 뭐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뭐 눈이 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거기 다른 데는 다 매끈한데 거기만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저만 당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에요. 네. 왜 그러면 또 편의점 앞이고 상가들 그쪽에 보도블록 그렇게 무방비상들이 높기 때문에 요즘 또 뭐 청소년들이면 뭐 다 누구나 지나갈 때 핸드폰만 보고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삼성 매니아 쪽에다도 그런 거 저런 거 다 얘기했어도 나 몰라라 하고 지금 있어가지고 제가 너무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 보도블록이 지금 망가져 있는 상태가 네, 언제부터였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하시겠지만 최소한 이 사고 시점부터는 그 상태가 그쵸. 좋지 않았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기간이 얼마나 저는 그냥 지속되는 당한 거고 그 전에는 또 어떻게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는 전혀 모르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보도블록을 제대로 지금 고치지 않는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고 있는지 첫 번째,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저녁이라고 하셨어요. 잘 안 보이셨다고. 네, 8시 조금 안 되면 7시 50분. 네, 그때 당시에 뭐 가로등 상태는 괜찮았는지. 왜냐면은 네. 저녁이고 걸어 다니면은 보도블록이 그렇게 돼 있으면 당연히 누군가 다칠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는데 깜깜해요. 깜깜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깜깜하고 가로등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네. 그리고 이거를 지금 방치해 둔 지도 오래됐고 그것 그러니까 때문에 내가 민원도 충분히 많이 좀 받았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관리사무소 쪽에서 그걸 좀 인정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이 사고를 쉽게 피할 수 있는 그런 사고가 아니었다. 네, 이런 네, 네. 사정들을 잘 정리해서 주장하시는 것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네. 네, 상담자님 혹시 궁금하신 점이 좀 해결이 되셨을까요?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게 예, 왜 지금 그게 그래도 작은 상가가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그 아파트 단지가 뭐 엄청 커요. 예, 예. 그런데 아무리 아파트 그 상가를 관리하는데 화재 보면 드러났지 배상 책임을 안 드러났다는 걸 내가 멘붕이 너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뭐, 경우도 네. 있나 해서 그게 네, 되게 뭐, 궁금하더라고요. 네, 일상배상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는 안 드러났을 수도 있죠. 그 관리 주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뭐 법적인 의무가 있냐 이런 걸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네, 사실 뭐 보험 가입 여부는 본인의 책임을 보험사를 통해 가지고 좀 제한을 시키고 싶은 사람들의 이제 자유이기 때문에요. 그 보험 가입이 무조건 의무고 그런 것은 아니라서 가입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책임은 따르겠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보상 청구가 먹혔을 때 그분들이 전체 다 보상을 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보상 청구해서 입증만 잘 할 수 있다면 그 보험 가입 여부는 우리 보상을 받는 데 있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 좀 많이 좀 도와주세요. 네, 상당히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제가 그 오 변호사님하고 이 사안과 관련해서 좀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계속 얘기를 좀 드릴 테니까요. 몇 마디 드릴 테니까 화면 계속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 계속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변호사님, 이게 사실 누구를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을 해야 되는지가 불명확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뭐 얘기하셨지만 사실 입증을 하는 것이 손해 발생 사실, 그 다음에 이 고도블록을 잘못 세팅한 주체와의 어떤 인과관계, 이런 부분들을 입증하는 게 우선 가장 핵심이다. 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소송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네. 누가 이 관리 주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상가 소유자, 뭐 상가 협의회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그다음에 아파트 소유자, 그다음에 도로 관리를 해야 되는 뭐 구청, 뭐 이런 부분을 다 연대 책임으로 해서 우선 소송을 제기하는 게 맞을까요? 네, 그게 실무적으로는 그렇게도 많이 진행을 하고요. 예. 왜냐면은 이제는 그렇게 다 한 다음에 관리 주체가 명확해졌을 때 예, 예. 나머지 분들에 대한 보상 청구는 예. 다시 이거를 뭐 철회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실무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이 어쨌든 되게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지금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얼만큼의 피해를 받고 그 피해 보상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네. 피해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이게 가장 첫 번째 핵심인 사안이고, 두 번째는 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모르면 우선 소송을 제기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보험으로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누가 나한테 이 배상금을 줄 것인가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받으려면 결국은 뭐 누가 당신이 주체야, 관리 주체야, 그러니까 돈 줘, 나 이만큼 병원비 들었어, 달라고 그러면 주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은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좀 제기를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고, 이 관리부실 관련된 부분을 입증하고 그 관리부실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또 입증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다. 네. 피해 금액이 아까 또 궁금하신 점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 후유증이나 장애나 이거가 관련돼서 계속 입원해야 될 수도 있고 추후에 치료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도 사실 특별 손해 부분으로 받을 수는 있는데 예. 이제 사실 이거는 보수적으로 법원에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냥 사고 사실의 입증의 정도보다도 조금 더 입증을 열심히 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정말 변호사님께서 아낌없이 하나하나 다 말씀을 해주셔서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담자님께서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 딱 한 말씀만 해주시죠. 네, 제가 조금 전에 전화 상담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리 주체 특정 자체는 지금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닐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사고 당시 상황과 피해에 대한 증거를 잘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렸지만 이게 내가 주의를 잘 기울였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보상금이 깎이지 않기 위해서는요. 네, 그래서 이 증거 자료랑 사실관계 잘 정리해서 확보하시고 그리고 이제 치료비와 더불어서 일식소득 이제 벌 수 있는 돈을 못 벌었다는 점, 그리고 위자료 같은 것도 손해배상 청구가 될 수 있다는 점까지 기억하셔서 좀 많이 일이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마추어라고 상담자님께서 지금 상담 내용 받으시면 아마도 다 해결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만약에 너무 막막하시면 주변에 이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들의 조력을 좀 받으셔서 소송 진행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전화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내용 좀 보실까요? 30년 전 부모님께 상속받은 논으로 꾸준히 벼농사를 지어왔는데요. 그런데 20일 전쯤 어떤 사람이 제 논에 하우스용 쇠파이프를 100개 정도 박아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논두렁을 기준으로 경계를 구분해 왔는데요. 혹시나 제가 알고 있는 경계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곧바로 군청에 토지 측량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지적도상 경계는 제가 알고 있던 논두렁 부분이 맞더라고요. 이를 기준으로 상대가 75cm에서 적게는 65cm가량 제 소유의 토지를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결국 수소문 끝에 쇠파이프를 설치한 당사자를 찾았지만 대화로 해결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돼 현재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농사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가 임의로 쇠파이프를 제거해도 문제가 안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허락 없이 남의 땅에 쇠파이프를 설치를 하면 어떤 혐의와 처벌을 좀 받게 되나요, 변호사님? 네, 우선은 남의 땅에 쇠파이프를 박거나 고정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원 상태가 훼손이 되었다면 형법 제3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재물손괴죄는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토지에 쇠파이프를 박기 위해서는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침입을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유지에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침입한 점으로 건조물 침입죄 형법 제319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상담자님께서는 형사고소는 진행한 상황인데 민사적으로는 좀 어떤 조치를 좀 취할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그 민법 제214조에 따르면 소유자는 자신의 소유물을 침해당했을 때 그 침해 제거와 방해 예방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쇠파이프가 무단으로 설치되었기 때문에 철거 청구를 통해서 설치한 차에게 법적으로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침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다면 앞으로 방해하지 말라. 그런 방해 예방 청구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농사일에 차질이 생기거나 수확에 손해까지 발생을 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발생한 손해뿐만 아니라 예측 가능한 손실까지도 포함될 수 있고요. 측량 비용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사와 민사는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형사 고소와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병행하셔서 침해 제거와 손해회복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네. 상담자님께서 판결 전 임의로 쇠파이프를 제거해도 괜찮은지를 좀 질문을 주셨거든요.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사안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 네, 이게 임의로 제거를 하면 제 땅인데도요? 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민법은 원칙적으로 이 자력 구제, 예. 스스로의 힘으로 예. 이게 구하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개인이 법원의 판단 없이 스스로 권리를 실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민법 214조에서 침해물의 제거와 방해 예방을 예.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는 있지만 예. 이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상담자 분께서 실제로 손해를 입으셨고 침해 사실도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임의로 상대방 소유의 구조물을 또 철거를 하게 되면 오히려 역으로 또 재물손괴죄 또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농사 일정이 급박하거나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임시철거 가처분 신청 등의 방식으로 법원에 신속한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적법한 대응입니다. 자력구제를 금지를 할 거면은 빨리빨리 해주셔야 되는데 법원이 너무 느리기도 하고 이 피해만 막 양산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좀 안타까운 상황일 것 같습니다. 가처분이 유일한 해결책이다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측량을 위해서 사용된 비용을 포함해서 향후 쇠파이프로 인해 예상되는 손해까지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무단 설치된 쇠파이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예. 측량 비용을 포함해서 향후 발생할 손해까지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조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는 배상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통상 발생하는 손해뿐만이 아니라 특별 손해까지도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적 측량 비용, 그리고 농작물 수확 지연으로 인해서 소득을 봐야 될 걸 보지 못한 그 손실, 그리고 농사에 필요한 일시적인 대체지를 사용하는 데 쓴 비용,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등도 입증 자료만 잘 갖추신다면 모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향후 손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가능성과 금액이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문서든 사진이든 수입 손실 예상 내역이든 이런 것들을 깔끔하고 명확하게 잘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상담자님께서는 민사 관련된 민사소송하고 형사소송을 통해서 뭔가 지금 방해 예방 청구도 할 수 있고 실제로 방해 제거 청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좀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저는 남편과 결혼한 후 아이 셋을 낳았고 그 아이들은 모두 장성해서 현재는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4년 전 첫째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아직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손자들이 너무 불쌍해 첫째 며느리에게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는데요. 그런데 1년 뒤 제 남편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이후 재산을 정리하던 중 저희가 살던 아파트와 남편 명의의 토지 세 필지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된 걸 알게 됐습니다. 저와 자식들 모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상속세를 내기가 어려웠는데요. 그래서 우선 토지 일부를 팔아서 상속세를 내고 남은 금액은 상속분을 정해서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파트는 제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제외했고요. 둘째가 합의서를 작성해서 저와 셋째 그리고 며느리가 종이에 이름을 적고 날인했습니다. 이후 토지 중에서 한 필지가 팔렸고 그 돈으로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은 통장에 넣어두었는데요. 그런데 며칠 후 셋째가 찾아오더니 미성년자인 손자들도 상속인이라 합의서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합의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데 맞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상속 문제 생기면 좀 많이들 막막해 하시거든요. 변호사님, 어렵다고 좀 느끼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민법상 상속인은 망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인데 이번 사연에서는 첫째 자녀가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을 한 케이스입니다. 이 경우에 첫째 자녀의 자녀들, 그러니까 망인의 손자들도 상속인에 포함되어야 합니까? 이게 대습상속 관련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게? 네,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그 대습 상속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우리 민법 1001조에서는 상속인이 될 직계 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그자의 직계 비속, 그러니까 자녀가 대신 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대습 상속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이번 사연에서는 첫째 아들이 상속 개시일,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자녀들인 손자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는 지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성년 손자들도 법적으로 정당한 상속인에 해당하며 상속재날 분할이나 합의 등 모든 절차에서 그들의 권리를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사연에서는 손자들이 미성년자이면서 상속인이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그럼 그 미성년자들은 친권자가 법적 대리권을 좀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이들의 엄마인 며느리가 친권자로서 대리권을 좀 행사할 수 있습니까? 네, 이 부분 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민법상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법률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친권자,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 친권자가 상속과 관련한 합의나 처분 행위를 대리하게 됩니다. 이 사연에서 손자들의 어머니 며느리는 친권자이자 법정 대리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아이들을 대신해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며느리 자신도 상속 분할의 당사자,
예. 그러니까 이 자녀들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네. 자라는 겁니다. 네. 즉 며느리는 자신의 몫을 주장하면서 네. 동시에 자녀들의 몫도 대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이해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경우에는 민법에서 민법 제 921조 제 1항에 따라서 가정법원에 특별 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네. 만약에 근데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진행된 상속 협의는 결국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특별 대리인 선임 청구를 하신 후에 그 특별 대리인을 통해서 아이들의 상속 절차를 진행하셔야 법적으로 완전하고 안전합니다. 실제로 이런 케이스들 대습 상속 케이스에 들어가면 지금은 이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서 이제 배우자 와이프하고 자녀들이 위에 이제 조부모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네. 그래서 실제로는 상당히 다양하게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는 케이스이다. 그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특별 대리인 선임 절차가 가정법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겠네요. 그 미성년자들을 위해서. 어머니와 이해 충돌이 일어나니까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이 상속인 관련된 합의서를 다시 해야 되는 건 또 맞네요. 그러면. 네, 다시 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별 대리인 선임해서 다시 네. 진행해야 한다. 상담자님께서 어쨌든 특별 대리인 선임해서 다시 이 관련된 상속 재산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남편은 기술직에 종사하고 있는데요.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데 저에게 주는 생활비는 한 달에 2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나머지 소득으로 뭘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일을 하고 있어서 경제적인 불만은 없었는데요. 근데 얼마 전부터 남편의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봐도 대충 얼버무리기 일쑤였는데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남편의 컴퓨터를 열어봤고 저와 연애할 때부터 한 여자를 계속 만났고 최근에 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남편을 붙잡고 따져 물으니 그 여자와 헤어졌고 앞으로 가정에만 충실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경제권도 저에게 전부 넘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을 살펴보게 됐는데 남편은 결혼 전에도 빚이 있었고 결혼한 이후에 번 돈도 전부 다 쓴 상태였습니다. 아직 혼인신고도 하진 않은 상황이라 남편과 헤어지고 싶지만 제 뱃속엔 아이가 있는데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헤어지고 아이에게 재성을 물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아이의 성, 상담자분의 성으로 좀 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 파탄난 후에 네, 실제로? 가능합니다. 이 사실혼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는 법적으로는 혼인 외 출생자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이 아버지가 특별히 인지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 부와의 친자 관계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라서 출생 신고를 하게 되고 상담자분의 성을 아이가 자연스럽게 물려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남편과 좀 사실혼 관계로 보이거든요. 남편과 외도한 여성에게 손해배상 청구, 우리가 뭐 상간자 소송 이런 거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능해야죠. 예. 네, 비록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혼인의 실질적 관계로 인정된다면 제3자의 외도 행위는 불법 행위로 간주가 돼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 대법원도 실제로 사실혼 관계도 정당한 혼인 생활과 동일하게 보호되며 그 평온과 정조를 해치는 제3자의 부정 행위는 위법하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뭐 입증을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행위를 했는지 입증을 저 증거면 충분합니까? 방금 얘기했었던 상담자님 정도 내용. 사실 증거는 당연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부정행위에 있어가지고 위자료가 올라가는 것들은 보통 이 부정행위의 횟수로 많이 비례하게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생생법쇼 오늘도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오정석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법률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